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스타 박물관 문화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자문학예사 노성학입니다. 라디오스타 박물관 문화 콘서트는 주요 작가분을 모시고 작품 세계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 및 에피소드를 들어보며 현대 사회의 모습과 미래를 조망해보는 자리입니다. 국선 라디오 1호를 만드신 엔지니어 김혜수님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담은 책 아버지의 라디오를 쓰신 작가 김진주 선생님을 귀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거제도의 이진함이라는 절에서 네. 기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최근에는 석가탄 신의 네. 법회 치르느라고 조금 바빴었고요. 아, 네. 예, 이제 한숨 돌리고 네. 강원도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덕분에 네. 강원도의 힘을 좀 네.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나눔문화연구소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2000년 초부터 네. 박노해 시인을 도와서 예. 나눔문화라는 그 시민단체를 네. 설립하고 네. 거기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아, 네네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은퇴해가지고 아, 네. 거제도에 있는 상태고 예. 그래도 나눔문화 일에 대해서 계속 예.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네. 중요한 일에는 함께 참여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집필하고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었는지 그게 대해서 좀. 굉장히 개인적인 계기에 의해서 아. 책을 쓰게 됐었어요. 네. 아버지가 80세 되시던 해에 방광암 투병을 시작하시면서 네.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자서전을 쓰시도록 이제 권했던 거죠. 즐겁게 몰두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건강을 좀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민주화운동 한다고 청춘을 불사르느라고 네. 아버지 속을 너무 많이 썩여드려서 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많이 아프신 게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고, 네. 또 제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죠. 아. 그랬는데 책을 내놓고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근대사의 소중한 자료들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아버지가 이제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신 분이었다면 저는 나름 또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한 집안 내에서 그 세대 간의 갈등과 이제 화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많이 네. 해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일주일 동안 나눔문화 일을 하고 주말에 가면 그동안에 써놓으신 원고가 있어요. 아. 그러면 쓰니까. 자필로 쓰신 원고를 제가 읽고 아버지 이 부분은 아. 좀 더 보충하면 이제 이거는 아. 무슨 뜻이에요. 음. 또 이거는 왜 넣으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옛날 얘기를 아, 같이 네. 하니까 참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버지가 전화하시면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쁘냐? 그러면서 혼잣말처럼 가난한 놈이 바쁘다더니 네. 맨날 나타나지도 네. 않는다고 네. 바쁘냐 그게 인사였는데 음. 얘기하는 가운데 꼭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책을 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해주신 분들, 애써주신 분들한테 이 기회에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이, 예.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셨더라고 보니까 그 굴곡진 삶이. 그래서 역사의 굴곡마다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 굴곡 속에서 자기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마지막 그 딸까지 이렇게 속을 새겨가지고 얼마나 저 때문에 많이 우셨는지 책에 보면은 네. 아버지가 울고 있다고 쓴 편지가 이제 한 페이지로 이렇게 돼 네네네. 있는데 가서 고문당하고 그러셔가지고 몸이 많이 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강인한 또 정신력으로 이렇게 버티셔가지고 쭉 이제 오셨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봐도 굉장히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버지가 그 하동 문천 방화 사건에 이제 자익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방화했다라고 자백하라고 했는데 같이 수감됐던 두 분은 자백하는 바람에 형을 받아서
뭐 감옥을 사셨고 아버지는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셔가지고 고문은 당했지만 석방이 되셨거든요. 이제 그 후유증으로 폐결핵이 생겨가지고 마산 요양병원에서 한동안 요양을 하시다가 이제 완도에 요양을 하러 가신 참에 이제 6.25 전쟁이 터졌던 거예요. 그 수술을 받으시고 우리가 봐도 이제 한눈에 봐도 어깨가 이렇게 한쪽 기울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해가지고 36살인가 금성사 공채 시험에 응시를 해서 이제 합격이 되고 그때부터 8순이 되시도록 40년 넘게 정말 그 과로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하루에 담배를 2-3갑씩 피우셨어요. 그 폐 하나를 가지고. 뭔가 대의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그분을 어떤 신바람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개인적인 불행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자기 밖의 대의나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난관들을 극복해내는데 아버지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그 박정희 당시 의장이 LG 공장에 와서 그 당시에 전기과장으로 이제 계시면서 브리핑도 하시고 하셨던 부분. 1958년 11월 15일인가 출시할 당시에 87대를 그렇습니다. 생산해서 전국의 라디오상에 깔았는데 뭐 그 정도야 팔렸겠지만은 어쨌든 그 뒤에 양산 체제로 해서 계속 만들어냈을 때 시장의 반응이 너무 냉담해서 59년, 60년 이렇게 지나면서 재고가 3,000대가 창고에 쌓여 있었대요. 그래서 상당히 공장 문을 이제 닫고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계속 선풍기나 전화기나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는 계셨지만 라디오 생산은 중단된 상태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박정희 그 국가 최고회의 의장 대통령 그렇죠.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불쑥 찾아와서 이제 라디오 공장을 보자. 박정희 대통령이 어려움이 뭐냐고 이제 하길래 이 국산은 어렵게 개발해서 생산해놨는데 그 외국산 때문에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눈물이 나오셨다고. 아, 그분이. 네, 눈물이 막 글썽글썽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서 그 밀수품 근절시키고 농어촌 라디오 보급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불티나게 팔리니까 그동안 냉담했던 그 전업사 사장들이 와서 줄을 쓰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얘기. 석양. 오늘은 밀린 빨래, 쌓인 피로, 한자 공부도 다 제쳐놓고 연락만 기다린다는 고향 친구를 만나 부모님 소식, 고향 소식 들으며 회포를 풀어보자고 연락에 밟았는데 수작 부리지 말고 쓰러지지 않을 지경이면 잔업하라고 해. 주임님의 고함 소리에 노을이 검붉게 탄다. 일감 따라 허덕이며 눈물이 어려 미싱소리 망치소리 가르며 라디오 스피커에선 보람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윽한 한 잔의 커피와 연인과의 대화 속에 포근한 휴식의 시간, 노을도 아름답고 산들바람도 싱그러운 저녁입니다. 오늘 또 연예가 산책에 이어 프로야구 소식과 멋진 팝 뮤직에 젖어보세요. 먼저 정수라가 부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박노해 시인이 노동의 새벽을 쓰고 있을 당시에 그 버스에서 정비사로 일하다가 이제 운전기사가 되기 전에 잠깐 쉬는 동안에 이 시집을 이제 냈어요. 시들을 썼죠. 시집은 이제 나중에 나왔지만 그때 저는 이제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석양이 질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더라라고 얘기한 거를 시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게 라디오 얘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선생님께서 잘 찾아주셨네요. 선생님의 부군이 바로 그 박노해 시인이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두 분이 평생 또 노동운동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이야기는 또 많이 있겠지만은 앞으로 그 부분은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 한번 자리를 옮기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LG를 그만두시면서 긴 장문의 건의문을 예,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리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나오면서 직원들의 대우가 많이 개선돼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예. 아버지한테 굉장히 감사했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라디오는 딱 뭐라고 이렇게 전이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그 세상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이었겠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측면, 그렇죠. 그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상상하는 최고의 미인을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본인들의 상상의 영역을 준다는 점에서 라디오가 가지는 장점과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특별히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영월 라디오 스타 박물관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라디오라는 책을 읽어주시고 또 아버지를 기억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기회에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60여 년 전에 세월이 흐른 그 라디오를 만들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지난 라디오를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사실 엔지니어들 뿐만 아니라 그 세 기둥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그 라디오를 생산함으로써 전자산업을 시작하게 만든 기업가들의 결단력도 높이 이제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이제 글로벌하게 기술을 체득하고 그것을 현실에 실현해낸 아버지들,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있었고, 셋째는 이제 전자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정치가들,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던 아버지들께 이제 절하고 박수하는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왔던 기록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기억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겠지만은 그 기억들이 때로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사피엔스라는 인류 역사를 기록한 유발 하라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과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꿀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데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면이 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배우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의 기술적 한계나 뭐 산업 디자인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그런 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라디오도 어떤 극복해야 될 측면들을 반영해서 다시 써줘야 될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그 나의 소원에서 그 내가 바라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이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그 뷰티풀 네이션스의 연합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고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라디오의 저자 김진주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